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포트벨라 가죽공방 황원인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우리가 공예를 하는 이유, 그리고 공예 시장의 인식,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건지, 그리고 공예와 예술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가죽공예 한정이 아닌 공예가로서 공예에 대한 이야기, 소통을 하는 시간이니까 말 그대로 소통, 자유롭게 채팅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예를 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예는 어떤 것인지,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일단 여러분들의 공예를 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예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공예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직업 혹은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전공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글을 써주실 동안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고등학교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요. 저는 정말 신나게 노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3이 제일 재밌을 정도로 많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이 수능을 보고 대학교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의류학과, 패션 디자인 쪽을 선택을 했어요. 왜 선택을 했냐면 그냥 호기심, 그냥 그거 하나였어요. 호기심. 막 어떤 친구들은 패션 잡지를 보고 어떤 디자이너처럼 해야겠다 롤모델도 정하고 목표도 정하고 들어온 반면에 저는 그냥 디자인? 재밌겠는데? 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한 6개월 하고 때려치고 올 줄 알았대요. 얘가 그냥 갑자기 디자인 학과를 탁 전공 지원을 하니까 한 6개월 하고 오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서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수능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막 정답과 오답 그것들만 있는 그런 세계에서 정답이 아닌, 정답이 없는 세계를 맛본 거죠. 디자인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물론 이제 패션에는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트렌드는 하나의 흐름이지 정답은 아니죠.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고 굳이 거스를 필요도 없고 그냥 단지 마음 가는 대로 이제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에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유럽 여행을 하다가 런던의 노팅힐 쪽에 있는 포트벨로 마켓에 이제 구경을 갑니다. 마켓에 구경을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데 한 가죽 다이어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가죽 다이어리가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죽 다이어리예요. 근데 디자인이 정말 제게는 독특하게 다가와가지고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바로 마치 이렇게 탁 총 맞은 것처럼. 그 다이어리가 이 다이어리예요. 이 다이어리인데 진짜 퀄리티는 별로 안 좋아요. 오래되기도 했고 안에 다 뜯어지기도 했고. 근데 진짜 개성 있는 디자인에 이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저는 거기서 이제 울림을 받은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받았던 그 울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수업과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울림을 전달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죽이라는 그 꿈을 품고 바로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고 이제 취업을 했죠.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공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살짝 다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은 공방 이름을 제가 처음에 가죽 다이어리를 만났던 포트벨로 마켓에서 이름을 따와서 포트벨라 가죽 공방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항상 공방에 갖다 놓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가끔 뒤적여 보기도 하고 수강생들에게 말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초심을 다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가 저의 첫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취미로 즐기다가 업으로 삼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처음부터 난 이거 업으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뭐 가죽이라는 소재의 한정이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이제 포괄을 해버리면은 살짝 얘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저는 지금 정규 수강을 메인으로 하고 작품을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저만의 뭐 수업 스타일과 디자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처음에 준비할 때 고민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고민은 공방에서 이제 공예를 배우고 따로 또 혼자 공부를 하면서 공방을 차리기 전에 1년 정도를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공예 수업 그리고 이 가죽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가? 두 번째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저는 1년 이상이 걸릴 만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자르고 붙이고 구멍 뚫고 바느질하고 다듬고 이런 스킬들 위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수강생들이. 그리고 차별화를 외치는 이런 사회에 가죽 공방이 많은 또 이런 홍대에서 저만의 차별화를 준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업을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작게는 작품 디자인 그리고 크게는 이제 삶에서 그 수강생들의 삶에서 상상력을 끄집어내기 위해 그리고 또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틀렸다라는 단어를 저는 안 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학창 시절부터 또 많이 듣고 우리도 또 많이 말하는 그런 단어여서 고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작은 단어 하나에서부터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틀렸다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수강생들이 자신 있게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개성 있는 것들이 나오고 도전을 또 하게 되고 어떤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런 베이스가 딱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그 틀렸다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에서부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많이 준비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수강생들이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고 제가 던진 메시지들을 느끼고 피드백을 주셨을 때 정말은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마치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설레서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 성취감이 있죠. 어떤 분은 제가 추구하는 방향 그런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가죽공예라는 취미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진짜 앞에서 고민했던 두 가지 1년 이상을 고민한 그 시간이 진짜 정말로 아깝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수업이었고요. 작품을 만들 때도 많이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정신으로 작업을 할 건가?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 때 판매라는 것을 이유로 노력 대비 효율, 뭐 가격에 따른 뭐 퀄리티 조정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장인 정신을 담아서 퀄리티에 집중을 하고 신경 써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딱 소비자들이 물건을 봤을 때, 작품을 봤을 때 바로 느끼지 못할 그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수십, 100 혹은 그 이상의 이제 노력까지도 이제 기울이죠. 물론 작품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디자인 쪽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스킬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스킬을 베이스로 많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응용을 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느 순간 이거는 뭐 샘플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메인 작품에 나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저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습관에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실력이 는다는 말은 스킬이 느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데 그 과정이 단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그 과정을 채워나가는데 지치지 않고 더 단단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업, 작품을 만드는 마인드, 그게 제가 생각하는 공예고 제가 하고 싶은 공예입니다. 일단 뭐 그 뒤에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지금 계속 띄워드리고 있는 공예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예는 어떤 건지 적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으로. 그리고 뭐 공예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 일 혹은 뭐 학업, 어떤 식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 초심에 가깝겠죠. 그리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마인드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 안 해보셨던, 놓쳐가지고 이제 미처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지금에라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초심, 그런 거를 잊고 있었다 그러면은 다시 상기시켜서 한번 적어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예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선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대요. 오, 그럴 수 있죠. 저와는 다르네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막연하게 빵 하고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또 여러분이 적어주시면서 저는 또 이제 약간 그 명언 같은 거를 또 많이 보고 마음을 스스로를 또 다잡고 이제 그러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예는 이제 노력 없이 쓰인 글은 되게 감흥 없이 읽힌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대요. 꼭 공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이 그렇죠. 노력이 들어가야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감을, 어떤 울림을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의 목적은 사물의 외관이 아닌 내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예도 크게 다르진 않죠. 물론 이제 외적인 디자인 물론 중요한데, 이제 안쪽에 어떤 정성을 담아서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는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팅 쳐주세요. 공예는 즐거움과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인내, 기쁨이 공존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 그대로 과정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근데 공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과정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공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다가 내가 스스로가 타협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정말 아쉬워요. 나중에 결과물로 갔을 때는. 과정을 좀 힘들어도 뭐 어렵거나 이제 인내가 필요하거나 뭐 연습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따라오거든요. 그게 과정을 채웠는데 결과가 따라와요.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공예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한 계기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오, 그런 계기도 좋죠. 로랑겐조님, 원하는 물건 파는 곳이 없어서 직접 만들어 쓰려고 시작했습니다. 오, 요것도 직접 만드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정말 다양한 계기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저에게 공예는 득템하는 기분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파는 곳이 없어서 직접 만들었으니까 더 득템하는 기분이 들겠네요. 딱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딱 찾고 그거를 구현해냈을 때 득템. 딱 좋은 표현이네요. 득템.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제이님이 정말 중요한 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막 이런저런 이유들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좋아서 시작한 거. 근데 이게 정말 뭐 간단해 보이는 이유겠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공예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내가 좋아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제일 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시는 연구원님. 네. 연구원님은 지금 올해 수능 보셨죠? 작년에 수능 보셨죠? 올해 수능 봤습니다. 작년이죠? 해 넘어갔잖아요. 그쵸, 작년. 네. 2020년 네. 수능 봤죠. 혹시 어느 쪽으로 전공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경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네. 오. 혹시 지원하게 된 이유 그런 게 있나요? 어떤? 약간 이제 작가님이랑 비슷한데 네.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호기심에? 그죠. 네. 그쵸. 시작하는데 호기심만 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떤 걸 막 이루고 싶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뭔가 경영학을 배우면 네.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면은. 그럼 그렇기도 하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제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와, 화이팅입니다. 새로 그렇게 시작하여 가죽에 빠져서 계속 작품을 만들고 플랫폼에도 올려보았는데 괴리감이 많이 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나만의 거. 이따가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만의 거를 만들어서 올린다. 아까 위에 로랑겐조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원하는 물건, 그리고 디노이님이 말씀하신 나만의 물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지영님, 원데이 클래스 해보고 직접 만드는 게 매력있고 재미있어서요. 그쵸. 그 체험이 가져다 주는 게 그런 거죠. 원데이 클래스. 혹시 원데이 클래스 해보고 직접 만들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막 만들어 보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또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쭉 적어서 올려주셔도 돼요. 나중에 또 한번 싹 훑어보면 되니까. 그리고 공예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 그리고 공예 시장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예를 시작하고
창업을 하면서 공예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명절에 친척들, 돈 되니? 월세는 나오니?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막 비꼰다라기보다는 이제 걱정하는 말이죠. 걱정해서 나온 거였는데, 혹시 공예를 하시면서 주변에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만 들었을 것 같진 않아서 말이죠. 네. 들어보신 분 있으면 채팅 또 쳐주세요.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한국에서 공예를 한다 그러면 걱정을 먼저 많이 하더라고요.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멋진 길을 가고 있어, 멋있다, 이런 식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친척 어른은 보시는 잡지에서 가죽이 보이면은 다 스크랩을 해서 하나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참고하라고. 보고 공부 도움되는 거 있으면 보라고. 정말 그때 정말 응원의 메시지를, 그냥 말 한마디도 물론 소중하지만 정말 응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살짝 얘기가 빠져서 마케팅 쪽으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인터넷이 생활화됐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렸는데, 그런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나는 공예가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마케팅 뭐 다들 느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수업을 듣고 제가 던진 메시지를 느끼신 그런 수강생분들에게 저는 여쭤봤어요. 수강생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 느끼신 그런 느낌,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요? 근데 수강생분들이 다 말하기를, 선생님 수업은 와서 해보고 직접 느껴봐야 돼요. 그것도 한 번에 느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교육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짧은 순간에 느낄 수 있겠어요? 아마 모르고 왔다가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 수업은 정말 좋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한국에서는 돈을 많이 못 버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돈을 많이 못 버실 것 같아요 라고 마지막을 장식하셨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저는 살짝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이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을 위해 마케팅을 한다기보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가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랬는데, 마케팅은 정말 많은 방법이 있대. 시대가 흐르면서 그 방법은 항상 그리고 빠르게 바뀌지. 근데 그 근본적인 거는 진정성에서 나오는 거래. 네, 요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뭐 필요하겠어 라지만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럼 공예를 하면은 왜 그렇게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할까요? 그거 돈은 되는지, 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까요? 공예 시장은 돈이 안 된다, 뭐 그들만의 세상이지, 예술가는 가난한 거다 라는 인식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막 시나리오를 막 이렇게 돌려봤을 때 나온 거라서
다른 의견이나 뭐 개인의 생각이 있으면 아까처럼 언제든지 채팅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예하는 사람들이 돈에 쫓기다 보면 디자인과 작품성, 퀄리티에 시간을 크게 쏟아붓지 못합니다. 개성이 없어지겠죠, 점점. 그리고 작업 노력 대비 효율을 따지게 되고 퀄리티도 동시에 이제 막 낮아지겠죠. 그렇게 작업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공예의 가치를 느끼기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은 기성품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저 약간 정의되지 않은 핸드메이드라는 감성을 무기로 어필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들은 반감이 생기고 공예, 핸드메이드라는 인식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 맨 처음 초심을 잃고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공예를 왜 했지?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요거는 그냥 제가 이제 상상을 해서 시나리오를 써본 거예요. 상상을 해서 시나리오를 써본 건데, 핸드메이드 페어를 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 핸드메이드라는 그 단어가 뭐라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애들도 핸드메이드 페어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도 많고, 저도 핸드메이드 페어에 가가지고 눈에 띄는 그런 작품을 만드시는 분 명함을 받아오고 얘기도 나누고 소통도 나누고 그랬지만,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만약에 우리가 나간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제가 나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코엑스에서 하는 핸드메이드 페어 부스 비용이 제일 저렴한 게 70만 원 정도일 거예요. 70만 원대. 비싼 건 이제 100만 원 이상이 훌쩍 넘어가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투자한 거 이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거를 우선시 생각하게 되겠죠. 그게 내 눈앞에 떨어지는 돈이니까, 수익이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얼마 선에서 열릴까? 5만 원권이 생긴 다음에 뭐 한 장, 두 장? 그래, 10만 원 정도까지 열리겠지. 그 다음에는 그럼 그 가격에 맞는 작품들을 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서 나갔을 때, 반면에 우리가 소비자라면 그냥 핸드메이드 특성을 약간 흐릿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보고 핸드메이드라는 그 감성 어필에 느껴지는 게 많이 없는데 지갑이 열리고 넘어갈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약간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생각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공예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키면서 말이죠. 정말 이제 이런 복잡해 보이는 문제는 단순하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공예가들이 쏟아붓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 가치, 그거를 알아주는 시장이 열리면 되지 않나? 사람들이 그걸 느껴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더 작품에 열중을 할 거고, 그러면은 그런 시장이 열리면 이렇게 걱정도 안 할 거고, 새로 공예를 하고자 하는 이들도 많아질 거고, 공예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선순환을 그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악순환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건 선순환이죠. 네,
행복회로입니다. 말 그대로 상상이죠. 근데 이런 얘기가 상상에서 그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그 과정의 가치,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가 우리가 만드는 거에 대한 이런 가치를 느끼는지 아는지 혹은 모르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연구원님? 네. 연구원님이 소비자 입장이에요. 이런 공예품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충분히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아직 못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네. 뭐 루이비통이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맨 처음엔 장인들이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뭐 어떤 다른 나라, 뭐 프랑스든 그런 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장인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키워나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그 진가를 사람들이 지금 아직 우리나라의 공예인 분들은 아직 새싹 단계인 거잖아요. 그런 지금 커져 있는 회사들에 비하면은 네. 뭐 퀄리티는 대등할지 몰라도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소비자들은 이제 한국 공예 시장을 아직은 몰라주는 잘 모른다. 네. 그쵸. 모르죠. 네. 네. 근데 모르면은 저는 보여주고 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알려 그러면은 일단 보여줘야 돼요. 이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인터넷 그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견문은 엄청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 공예품의 가치를 지금은 설령 모른다라고 해도 옛날보다 받아들일 준비는 훨씬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개성에 눈을 뜨고 또 목말라 하고 있죠. 아까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원하는 물건을 파는 데가 없어서 직접 만든다. 이것도 개성에 눈을 뜨고 이제 시작을 하신 것도 맞는 케이스고, 그리고 디노이 님도 이제 나만의 물건을 또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사람들은 확실히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가치를 알려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줘야죠. 우리가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그들도 보고 느끼고 생각하죠. 뭐 플리마켓, 핸드메이드 페어 나가서 설령 안 팔리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서 보여줘야지 이제 그들도 제대로 느낀다라는 생각이에요. 아까처럼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은 못 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정말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거는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벽이죠. 근데 저는 이제 19년도에 핸드메이드 그 플리마켓이라고 이제 주최를 한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나갔었어요. 이제 막 수십만 원짜리 가방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몇만 원짜리 카드 지갑부터 수강생 작품, 개성 있는 수강생 작품들도 막 이렇게 가서 진열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게 나와야지 재밌지 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수십만 원짜리 가방을 거기에 걸어놓고 팔릴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한국에서도 이렇게 공예를 한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공예를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팔렸습니다. 가방이랑 클러치가 팔렸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막 손이 발발발발발발 떨리면서 카드를 주시는데 발발발발발 떨리고 막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였는데 막 공이 2번 눌려서 막 300만 원 돼 있고 막 죄송합니다 막 그러고 진짜 놀랐습니다. 팔릴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공예를 해보신 분들은 옆에서 알아봐 주세요. 와, 이거 다 손으로 하신 거예요? 와, 하면서 이제 재밌게 구경하고 가시고, 공예를 안 해보신 분들은 궁금해서 다가오시죠. 그 자리에서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 알려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아마 여기 뭐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와서 보시고 몇 분은 연락을 하고 몇 분은 이제 거기서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했거든요. 그 단순히 물건이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오는 효과들도 굉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품의 가치를 열심히 담아서 전달을 하는 거는 간접적인 전달 방법인 것 같아요. 내 가치를 물건에 담아서 전달하는 거는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물건에 한번 갔다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접적인 나의 가치를 이제 전달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언급이 되지만 디노이 님이 말씀하신 플랫폼에도 올려보았는데 괴리감이 많이 들어요. 그로 인해 나만의 것이 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진행을 해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치를 알아주는 공예시장이 생기기 전에 우리들이 지쳐서 타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는 말이죠. 그럼 또 타협을 하게 되겠고 당장 또 이제 가격 경쟁의 시장으로 또 우리는 빠져들게 되겠죠. 개성을 잃고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첫 회의 때 언급을 드렸는데 간접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과 직접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접적인 방법은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의 것을 찾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직접적인 거는 우리가 어떤 철학을 담아서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지 강의를 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이런 어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겠죠. 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거를 하려면은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특정 단체 등 그 원데이 특강뿐만 아니라 이런 직접적인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 자리가 더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슷하진 않지만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또 따올 수 있는 분을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으로요? 네. 이노센트라고 하는 이제 조향사님인데 설명란에 그림에 향기를 입히는 조향사라고 되어 있죠. 조향사, 향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모티브가 그림에서 따오는 거예요. 이분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향수를 판매하는 요런 사진도 뜨문뜨문 있지만 그림 사진이 대부분이죠.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 걸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향수에 대한 강의보다는 그림에 대한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하세요. 이 화가에 대한 설명, 작품을 그릴 때의 배경,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본인이 어떤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시향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해주시죠. 정말 재밌는 강의입니다. 이것도 정말 독특한 마케팅 방법인데, 사람들에게 그림이라는 그런 내가 모티브를 받은 부분에서 딱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림을 설명하면서 결론은 향수, 본인 거를 홍보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예에서 필요한 상태는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허공에 대고 우리의 이야기를 소리치는 게 더 먼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를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굳세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에 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 우리 이런 정신을 담아서 공예를 이렇게 해. 물건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공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감명을 받을 거예요. 아, 그렇게 만드시는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공예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돼요. 끌어오면서 공예에 빠뜨려야 되죠. 그래야지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 너네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뭐? 그게 왜 필요한데? 그게 우리한테 왜 필요해? 나는 그 필요성을 아직 못 느꼈어.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강의를 할 때 설명보다는 설득에 가까운 강의를 만들어 가야 해요. 설득에 가까운 강의. 그래서 요 이야기는 마침 또 한 46분이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